깊이 있는 시선으로 오늘을 바라보는 뉴스 퍼레이드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의 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내려가는 등 전국 곳곳에 한파특보가 발효됐습니다. 오후부터는 서울을 포함한 전국 대부분이 평년 기온을 되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당국의 채울 통첩 시한이 지나면서 태영건설에 대한 워크아웃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태영 측은 이르면 오늘 최종적으로 추가 자구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1호 인재 영입 환영식을 겸한 입당식을 개최합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이번 주 안에 탈당을 선언하고 신당을 창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어제 서해상으로 90발이 넘는 포탄을 쏘며 사흘 연속 도발을 이어갔습니다. 강진이 발생한 일본에는 김정은 위원장 명의의 위로 서한을 보내며 기시다 총리에게 각하라는 호칭을 썼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은 외출하실 때 옷 두텁게 입으셔야겠습니다. 서울 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내려가는 등 밤사이 기온이 뚝 떨어졌는데요. 일부 지역에는 한파특보도 발효됐습니다. 광화문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창석 기자, 지금 얼마나 춥습니까? 네, 두툼한 옷에 목도리까지 둘렀지만 강추위는 매섭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뚝 떨어지고 바람까지 불면서 살을 애는 듯한 추위가 느껴지는데요. 광화문 일대 출근길 시민도 목도리와 핫팩 등으로 중무장을 한 채 발걸음을 서두르는 모습입니다. 서울의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0도를 기록했는데 서울 은평구 관측소의 경우 한때 영하 13.8도까지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경기도와 강원도, 충청북도 등 일부 내륙 지역에는 어젯밤부터 한파특보가 발효됐습니다. 이번 한파는 한반도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발생했는데요. 아침 전국 최저 기온은 대관령 영하 18도, 파주 영하 13도, 대전 영하 8도, 부산 영하 3도를 각각 나타냈습니다. 오후부터는 기온이 다소 풀리면서 현재 발효된 한파특보도 해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낮 기온은 대관령은 영하 3도, 파주 영하 1도가 예상되고 서울을 포함해 전국 대부분 지역 기온이 영상권으로 오르겠습니다. 다만 최근에 내린 비와 눈이 얼어 도로 곳곳에 빙판길과 살얼음이 생길 수 있어 안전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TV조선 김철섭입니다. 워크아웃을 신청한 태영그룹이 어제 금융당국에 자구안을 제출했다가 일부 논란이 된 부분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다는 소식 단독 보도로 전해드렸는데요. 이르면 오늘 추가 자구안의 내용이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주 일가의 사제 출연 여부가 관심입니다. 고이동 기자의 보도입니다. 창업주인 구순의 윤세영 회장까지 나서 채권단에 눈물로 호소를 한 태영그룹. 정부와 채권단의 압박에 어제 추가 자구안을 채권단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구체적 내용은 이르면 오늘 발표할 전망입니다. 자구안 내용에 사주 일가의 추가 사재 출연 여부가 포함될지에 이목이 쏠립니다. 앞서 태영은 인더스트리 매각 자금 1,500억 원을 태영건설에 지원하고 에코비트를 매각하는 등 4가지 자구안을 내놓았지만 SBS 매각 의지와 대주주 사재 출연 등이 빠져 맹탕, 남의 뼈를 깎는 자구안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대주주의 자구 노력 없이는 지원이 어렵다고 경고했고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태영 측이 문제 해결의 진정성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채권단의 원만한 협조와 시장 신뢰 회복을 이끌어낼지 매우 우려됩니다. 금융당국은 오늘 산업은행과 금융지주 등 주채권단을 불러 관련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여부는 11일 채권단 협의회에서 결정됩니다. TV조선 고이동입니다. 오늘 서울을 비롯한 일부 지역의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으로 떨어져서 매우 추울 전망입니다. 네, 관련 내용 맹소영 기상클럽 리스트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영하 10도. 네. 굉장히 추웠는데 강추위가 다시 찾아온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지난 밤 9시부터 전국 내륙 곳곳에 한파특보가 다시 발효가 됐습니다. 오늘 전국의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15도에서 영상 3도 기온 분포로 보이고 있는데요. 한파특보가 내려진 지역을 중심으로는 영하 10도 아래로 뚝 떨어져 있습니다. 강원도 지역은 영하 20도 안팎까지 떨어진 상황인데
찬 공기가 내려온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인 삼한사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맘때 3일은 춥고 4일은 따뜻한 날씨. 그동안 좀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나라 북쪽에 머물고 있던 차가운 공기가 저기압이 빠져나가고 나면은 찬 공기를 끌어들이는 그런 풍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차가운 공기가 내려왔는데 그러니까 이맘때 통상적으로 나타나는 날씨라고 보면 되겠고요. 평년보다 뭐 낮은 기온이기는 합니다만 보통 이제 1월 6일 소환절기부터 큰 추위를 말하는 대한절기 1월 19일부터 1년 중에 한반도가 가장 추운 시기에 놓이게 되기 때문에 그냥 이맘때에 걸맞는 수준에서 약간 낮은 정도의 추위, 가장 추운 시기의 추위가 찾아왔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바람도 강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체감온도 더 춥게 느껴질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12월 달에 찾아온 추위가 이것보다 더 막강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출근길 많은 분들한테 여쭤보니까 정말 많이 춥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동안 따뜻한 날씨가 이어진 탓에 상대적인 추위도 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차가운 바람.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영하 10도 살짝 내려서고 있거든요. 근데 차가운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이 차가운 공기는 공기 자체가 차가워서 우리 몸의 열기를 빼앗기도 하지만 공기 자체가 굉장히 건조합니다. 건조한 공기가 보게 되면은 우리 피부에 수분을 빼앗아 가는데 수분을 빼앗기게 되면은 보온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 실제 체감하는 기온이 낮아지기 마련인데요. 실제 차가운 공기가 한 초속 1에서 2m 정도 불게 될 경우에는 체감 온도가 많게는 5도 정도 낮게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 뭐 그래도 뭐 아까 말씀하신 네. 것처럼 평년을 비슷한 그런 기온이고 또 이 기온이 또 오래 지속될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얼마나 앞으로 좀 추웠다고 봐야 될 걸까요? 그러니까 이맘때가 가장 추워야 되는 시기이기는 합니다만 이때보다는 그래도 한 많게는 9도 정도 어제보다도 낮게 떨어지고 그러니까요. 평년보다 5도 아래로 떨어진 추운 날씨는 맞기는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추위가 얼마나 장기간 이어지느냐인 건데 지금 한반도 주변 상황의 동서간의 흐름이 원활합니다. 이 말은 차가운 공기가 남쪽으로 깊게 파고들지는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 한파특보 오늘 오전 중에 대부분 해제가 됩니다. 그래도 낮 동안에도 한 0도에서 5도 선에 머물기 때문에 한파특보는 해제가 되지만 그래도 강추위 정도의 추위는 아니다. 오전 중에는 해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 이후에 지금 기상청의 예보로는 다음 주 목요일까지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그때까지 평년보다 그래도 한 2, 3도 정도 높은 기온 계속해서 유지될 것으로 보이니까요. 추위가 장기화되지는 않겠습니다. 네, 한파특보가 해제된다니 정말 다행인 것 같은데 이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평창 스키장에서 곤돌라가 멈춰서서 이용객들이 추위에 떠는 사고가 발생했거든요. 생각만 해도 정말 아찔한데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그렇죠. 곤돌라 위에서 정전이 된 것조차도 네. 아찔하지만 이런 추운 날씨, 실제 이 사고가 발생이 됐던 평창 해당 지역의 최저 기온은 영하 6.4도. 사실 강원도 치고는 그렇게 낮은 기온은 아니었으나 이 곳에서 부는 바람이 초속 한 4에서 5m 정도 바람, 실제 체감하는 온도가 영하 12도 아래로 떨어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고가 발생할 것을 좀 대비할 필요가 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고립된 상황에서 좀 사람들이 옹기종기 붙어서 열 교환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체온 유지가 가장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마치 남극에서 펭귄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는 이유가 서로의 열 교환을 하기 위해서거든요. 네. 그래서 곤돌라 안에서도 좀 안에 모여 있고 그리고 계속해서 조금 종종 걸음이라든지 움직임을 통해서 열을 계속 발산하시는 게 좋겠고요. 이런 고립돼 있는 곤돌라가 아니라 우리 리프트 안에서도 리프트 위에서도 네. 고립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피부가 직접적인 찬 공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옷을 좀 바짝 여며주시고요. 그리고 모자나 목도리를 통해서 좀 피부를 보호하는 게 가장 중요한 체온 유지법이 되겠습니다. 예. 네. 자, 지난 토요일 날 또 눈이 깜짝 놀라게 좀 많이 왔었잖아요. 그런데 또 눈이 온다고 그래 얼마나 오게 될까요? 이번 주 눈 소식이 조금 잦습니다. 예. 실제 이제 예보상으로는 내일 오전부터 수요일까지 전국에 많은 눈 예보가 좀 잡혀 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사만사온이라고 하는 것은 주기적으로 찬 공기와 저기압, 고기압과 저기압이 주기적으로 이동하는데 이번 주가 좀 뚜렷한 날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일단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북쪽을 치우쳐 지나기 때문에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많게는 10cm, 더 많은 곳은 15cm 이상의 폭설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좀 다시 한번 눈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아직 불안정성이 좀 남아 있어서 예보에는 눈 예보가 걸쳐 있지는 않기는 하는데 목요일에도 약하게 기압골이 통과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예보의 변동성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춥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가장 추워야 되는 시기에 저기압이 지나기 때문에 비보다는 눈의 형태로 그것도 내륙 지역에 많은 눈이 내려 쌓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 염두하셔서 이번 주는 좀 기상 정보를 좀 꼼꼼하게 자주 좀 들여보셔야겠습니다. 네, 예. 눈에 대한 대비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제 미세먼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주말 지나면서 이제 강추위 이어지면서 미세먼지 없었거든요. 당분간은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보통은 상대적으로 춥지 않으면 이제 따뜻하면 미세먼지라는 게 이제 상식이 거의 돼버렸는데요. 그렇죠. 그래도 이번 주는 평년보다 2, 3도 정도 높은 기온은 보이겠지만 그래도 찬 공기가 한참 확장하는 시기인데다가 찬바람으로 인해서 대기 확산이 원활하기 때문에 미세먼지 상황은 현재로서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제 목요일쯤에 좀 예보를 들여다 보니까 경기 남부와 충청도 지역은 일시적으로 나쁨 단계까지 오르는 곳이 있으니까요. 미세먼지 예보도 좀 틈틈이 살피셔야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북한이 어제 오후에도 서해상에 90발 가까운 포탄을 쏘면서 사흘 연속 대남 도발을 이어갔습니다. 일본을 향해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기시다 총리를 각하라고 칭하는 등 대화의 손짓을 보였습니다. 김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군이 어제 오후 4시부터 5시 10분까지 연평도 인근 서해 북방한계선 NLL 북방에 90여 발의 포사격을 실시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앞서 북한군은 5일 연평도 등산곳과 백령도 장산곳 일대에 200여 발의 포사격을 했고 6일에는 개머리 진지에서 서쪽 방향으로 포탄 60여 발을 쏴 사흘간 350여 발을 쐈습니다. 도발 첫날 포사격으로 맞대응했던 우리 군 당국은 6일과 어제는 북한이 자기 지역을 향해 쏜 것으로 판단해 해상 사격을 안 했다고 밝혔습니다. 연일 대남 도발을 이어가는 와중에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 지진을 위로하는 친서를 보냈습니다. 특히 친서에서 일본 총리를 각하라고 칭해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관방장관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을 포함해 북한 최고 지도자가 일본 총리 앞으로 위로 메시지를 보낸 예는 최근에 없었다며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한국을 상대로 무력 도발로 긴장을 고조하는 한편 북일 관계를 개선해 한미일 3국 공조에 균열을 내보려는 움직임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네,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회가 영입 입당식을 개최합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오늘 강원도 원주에 이어 모레는 1박 2일 일정으로 부산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인재 영입 행사를 열고 교육 분야 영입 인재를 발표합니다. 이번에 영입돼 입당하는 정성국 전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 회장은 평교사 출신으로 교권 강화를 강조해왔습니다. 또 다른 영입 인재인 박상수 변호사는 학교폭력 피해자 법률 대리인으로 활발히 활동해왔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취임 후 첫 영입 인사인데 공교육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부각하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들의 염원이기도 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위원장은 전국 순회를 이어갑니다. 오늘 강원도 원주를 방문하고 모레는 부산을 1박 2일 일정으로 찾아갈 예정입니다. 지난주에는 광주와 대전 등 지방 5곳을 돌며 민심을 파악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교통, 안전, 문화, 치안, 건강, 경제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불합리한 격차를 줄이고 없애는 데 집중할 겁니다. 특히 한 위원장의 부산 방문은 엑스포 유치 실패로 상처받은 지역 민심을 다독이려는 것으로 풀이되는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병원 이송 특혜 논란과도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민주당의 비명계 모임 원칙과 상식 소속 의원 4명이 이르면 이번 주 탈당 선언을 할 예정입니다. 어제 광주를 찾은 이낙연 전 대표는 이번 주 내에 탈당 회견을 하는 등 이재명 대표 피습 이후 주춤하던 당내 탈당 움직임이 다시 빨라지는 모양새입니다. 최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5.18 희생자 묘비 앞에서 무릎을 꿇고 참배합니다. 5월 정신으로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는데 한 몸 바치겠다고 방명록을 쓴 이 전 대표는 이번 주 민주당 탈당 선언을 예고했습니다. 이것은 야권의 재건과 확대의 작업입니다. 이번 주 후반에는 제가 인사를 드리고 용서를 구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 전 대표 측은 오는 12일쯤 당을 떠나는 이유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앞서 민주당 비명계 의원 모임 원칙과 상식 소속 의원 4명도 이르면 10일 동반 탈당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원칙과 상식 관계자는 내부 회의를 거친 뒤 10일쯤 탈당 선언과 함께 제3지대 연합 플랫폼 구상을 발표할 거라고 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와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 금태섭 전 의원과 양양자 의원의 신당까지 제3지대 전체를 통합하는 구심점 역할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낙연 전 대표뿐만이 아니고 이준석 제 정치 세력이 한 지점에 모여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런 거를 위한 역할을 저희 원칙과 상식이 좀 해볼 예정입니다. 지난주 이재명 대표 피습으로 일시 정지됐던 탈당 움직임이 재개되면서 본격적인 민주당 공천 작업에 앞서 당 분열이 가속화되는 모양새입니다. TV조선 최재원입니다. 예,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번 주에도 전국을 순회하면서 총선 표심 공략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피습 사건 이후 회복 중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언제쯤 당무에 복귀할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석 국민의힘 선임 대변인, 서영주 더불어민주당 상금 부대변인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한동훈 위원장이 전국을 지금 열심히 좀 돌아다니고 있는데 뭐 좀 효과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번 광주 방문 때 한번 동행을 했는데요. 뭐 당원들이야 당연히 당 대표가 오셨으니까 열광을 하는데 뭐 기차역이라든지 거리를 지나갈 때 그 일반 국민들의 반응이 상당히 놀랍습니다. 뭐 연예인 보듯이 또 아주 가깝게 접근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치권의 새로운 현상이 드디어 나왔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네, 정치권의 새로운 현상이 나왔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셨거든요. 어떻게 보셨나요? 아니 근데 정치인이 가만히 있는 것보다 돌아다니는 건 당연히 효과가 있죠. 당연히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한동훈 장관 한동훈 비대위원장입니다. 제가 이비 장관이 비대위원장께서 뭐 전국을 돌아다니는 부분들 이미 이제 많은 그 활동을 등을 통해서 언론에 많이 소개가 많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대중적으로 개인적인 인기는 있는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고. 솔직히 윤희숙 대변인이 돌아다녀도 사람들이 알아볼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정치인들은 이렇게 많이 알려진 분들이 돌아다니면 그런 반응을 하게 돼 있는 것이고 일단 비대위원장으로서 그래도 광폭 행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나름대로 효과가 있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인데 뭐 제가 그 돌아다니는 거에 대해서 비판할 여지는 없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한동훈 위원장은 이제 주말 동안에 김대중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식에서 화합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화합과 공감의 경험을 그때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모든 국민들과 함께 해내셨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그리고 저는 바로 그 마음으로 호남에서도 영남에서도 지금보다도 훨씬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계셨기에 이 위대한 나라가 더 자유로워지고 더 평등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은 아름답고 역사는 발전할 것입니다. 자, DJ 정신 외치면서 호남 구회 외치고 또 이상민 의원도 만나고 이쯤 되면은 좀 민주당 지지 세력에게 손을 내밀었다. 좀 민주당 지지 세력을 끌어오기 위한 움직임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기존에 저희가 김종인 비대위원장 이후 서진 정책 한 것에서 한 단계 더 올라간 그런 정치 행보라고 봐야 합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연령이 73년생으로서 80년에 일어났던 광주 5.18 사태에서 연령적으로 볼 때 좀 비켜나가 있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저희가 상당히 많은 부채의식, 사죄 그 단계에서 벗어나서 이제 정말로 진정성을 가지고 호남을 위해서 일하겠다 하는 그 뜻이 호남민들께 전달이 잘 되는 상황이 드디어 이제 시작이 됐다고 봐야 하고요. 외연 확장 관련해서도 이상민 의원이 전격적으로 아마 금방 뭐 오늘이든 내일이든 아마 입당 선언할 것 같은데 그런 정도의 가시적인 성과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 이후에 저희 당이 조금 외연 확장이라는 면에서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회 영입 입당식을 오늘 개최합니다. 네. 첫 번째 영입 인재 대상으로 교총회장, 학폭 피해 변호사가 발표될 예정인데 네.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일단 뭐 교권 강화 부분에 이제 방점을 두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 부분에 있어서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이 교육계에서 선생님들의 어떤 권한에 대해서 침해받지 예. 않도록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그런 의미를 두고 인재영입을 하는 부분은 좀 나름대로 잘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전반적으로 봐서 아까 김대중 대통령 100주년에 가서 얘기도 하고 호남 민심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인재영입과 다르게 결국에는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은요 통합입니다. 화합이고요. 뭐냐면 당시 그대로가 여소야대였어요.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정말 여소야대 전국을 이끌기 위해서 정말 야당과 협치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했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정말 그 정신을 계승하는 게 맞지. 그냥 호남 민심에 김대중 대통령 훌륭하시다 해서 호남 민심을 뭐 사로잡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김대중 정신을 제대로 느끼고 의미를 바로 새긴다면 여소야대 전국을 돌파했던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좀 그런 부분들을 좀 실천하셔야 되지 않냐라는 차원이고요. 이 인재영입 부분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한동훈 비대위원장께서 나름 좀 감각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사람들이 이런 데에 관심이 있구나 하면서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재영입을 좀 이렇게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좀 높이 평가하는 편입니다. 예. 자, 그런데 어제 그 김대중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식에서 조금 이제 주목해봐야 될 영상이 좀 있었어요. 네. 그 김정숙 여사, 문재인 전 대통령의 김정숙 전 여사가 한동훈 위원장의 인사를 받지 않는 듯한 네, 그런 영상이 포착돼서 좀 논란인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김정숙 여사께서 저런 상황에서 이렇게 뭐 일부러 그랬다고 보지 않아요. 예. 그것을 이제 포착해서 언론에서 이제 유심히 보는 네. 또 그런 보도가 나왔는데 한동훈 위원장도 얘기했듯이 누군지 잘 모를 수도 있는 거고요.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 재임 시절에는 한동훈 지금 비대위원장이 그렇게 뭐 고위직의 검찰총장급은 아니었기 때문에 모를 수도 예. 있지 않느냐 뭐 그런 생각도 하는 건데 어찌 되었건 그 자리에서 김정숙 위원장과 김정숙 여사와 한동훈 위원장이 좀 반갑게 인사하는 모습이 나왔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 그런 어떤 국민적 바람이 있었기 때문에 예. 이 보도가 있는 거다. 뭐 더 이상 얘기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네. 물론 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지만, 네. 근데 김정숙 여사 같은 경우에는 물론 뭐 몰라서 그랬을 수도 있다라고 뭐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예전에 이제 청와대에 계실 때도 네. 황교안 대표 당시 이제 황교안 대표와 악수를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지나가서 당시에도 인사 패싱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뭐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가 통상적으로 그러지 않아요? 그렇게 별로 친하지 않는데 가서 막 반가운 척하는 것도 웃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정상적인 부분에 있어서 제가 봐서는 김정숙 여사가 아예 그냥 안 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눈 인사 정도 하고 지나간 거는 같아요. 근데 예. 거기 가서 막 손을 잡고 반갑게 하는 것도 좀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친하지 않은 사람과 그냥 적당한 눈인사 정도 지나가는 부분들 저는 그 정도 이해해야 된다고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그랬잖아요.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나중에는 반갑게 하겠다라는 것이 이 부분이 뭐 김정숙 여사가 뭐 일부러 그랬다거나 뭐 그런 뭐 억지로 뭐 좋지 않은 감정이 있었다거나 그런 과도한 해석들은 큰 의미는 없다. 눈인사는 한 걸로 확인이 된 겁니다. 그렇게 보여요. 왜냐하면 이렇게 스쳐 지나가면서 눈인사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뭐 다가가서 인사할 정도의 친분은 아니니까요. 뭐 이해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이야기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이 논란이 됐던 이재명 대표 습격범의 당적을 공개하지 않기로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는데 입장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당적은 정책 동기를 밝히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경찰의 소극적 행태가 또 다른 논란과 혼란을 부를 수 있음을 유념하고 그 어떤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하게 수사하기를 바랍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민주당 당적이 중요한 당서이고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또 다른 혼란, 의혹 부추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당적이 중요한 단서다. 이 말이 참 의미가 있는 얘기인데요. 애초에 이 홍익표 원내대표는 당적 얘기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당적 얘기하는 것은 지금 용의자의
당적이 갖는 의미, 만약 당적이 있다면 그것에 따른 정치적인 해석이 퍼지기를 바라는 마음인 걸로 보이는데 일단 경찰 입장에서는 법에 따라서 정당법에 따라서 이분의 당적을 공개할 수 없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것을 잘 알지 않습니까, 민주당도? 그런데도 자꾸 이 논란을 당적으로까지 넓혀서 자꾸 정치적 해석을 하려는 것은 이 불행한 사태에 대해서 정치권이 먼저 반성하고 책임져야 한다는 자세에서는 너무나 벗어난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민주당에서는 경찰이 정당법 때문에 발표를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발표해야 된다라는 입장인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경찰이 판단을 했겠죠.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 당적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뭐 크게 이걸 집중할 이유는 없다. 중요한 거는 이 범인이 피해자가 야당 대표에 대한 암살 시도를 어떤 경위로 했는지, 뭐 동기가 무엇이고 정말 단독인지 아니면 어떤 여러 사람들이 공모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 이후에 당적을 공개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국민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언론 보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국민의힘, 그러니까 여당 소속에서 한 5년 동안 있었다는 어떤 언론 보도와 또 그 이후에 지난해 민주당에 가입돼 있는 당원이다. 이 정도는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대다수 국민들이 알고 있는 부분들을 경찰이 굳이 공개 안 할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아예 국민들이 깜깜이로 있었다면 공개하십시오라고 제가 할 것 같은데 이미 언론에 다 알아요. 그런데 다 아는 사실들을 경찰이 발표 안 하는 것들은 본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에 들어가기 싫은 거 아니겠냐라는 차원에서 좀 이해는 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일단은 범행 동기와 공모 여부를 밝힌 다음에 그 이후에 당적을 공개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당적 공개 논란도 있는데 이 대표가 이제 헬기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된 것을 놓고도 특혜 논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아 청소년 의사애가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이 대표의 이 피습 관련해서 자꾸 정치적 해석을 하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하실 분들도 있어서 양해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만은 이거 관련해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이유가 바로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는 어떤 공정, 상식, 공평 뭐 이런 의식 때문 아니겠습니까? 부산대와 서울대 간의 어떤 의료 관련해서 서열화를 보여줬다. 이것도 있지만 또 국민들이 주목하는 것은 헬기를 타고 119 소방 헬기를 타고 부산에서 서울까지 왔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떤 사람이 응급 상황이 아닐 수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헬기를 타고 부산에서 서울까지 갈 수 있느냐. 한 번 뜨면은 헬기가 비용이 뭐 몇 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있느냐.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뭐 해명하라 이럴 수는 없는 거지만은 국민들 보시기에 그런 인상을 받았다. 그래서 전국 병원에서 나도 다른 병원으로 내가 원하는 병원으로 옮겨달라는 요청이 쇄도하고 있고 또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용 문제에 대해서도 환자에게 안내를 해도 이해를 못하는 상황 이런 전국적인 혼란이 나오는 상황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 이 민심의 추이를 정확하게 보고 정확하게 또 대응을 해야 하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해봅니다. 예. 자 그러면은 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 과연 언제 당무에 복귀할까가 또 이제 관심인데 어떻습니까? 당무 복귀는 저희가 추측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의료진들이 판단하는 것이고요. 그거를 저희가 억지로 뭐 병상에 놓여 있고 유중한 상태를 끄집어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당무 복귀 언제 하냐 재촉한다는 자체도 조금 어불성설이고요. 아까 이제 뭐 헬기 얘기들이 나오는데 공정과 상식 얘기해요. 그래요. 의료에서 그런 아주 작은 부분을 가지고 공정과 상식을 얘기할 수 있는데 그 목소리를 낼 것 같으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거부한 거에 대해서 공정과 상식에 대해서 더 큰 목소리를 내야죠. 헬기를 가지고 특혜 시비를 합니까? 저는 그 부분에서 참 아쉽고 저는 홍준표 대구시장 얘기로 그대로 좀 돌려드리고 싶어요. 대구시장이 그랬어요. 사람의 그러니까 목숨을 가지고 사람 목숨도 정쟁거리가 되는 시대 참 안타깝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다음에 제1야당 대표는 국가의전 사실상 총리급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 사람이 흉기 피습을 당했으면 본인과 가족의 의사를 존중해서 헬기로 서울 이송할 수도 있는 문제지. 그걸 두고 진영 논리로 특혜 시비를 하는 건 자체가 유치하기 그지없다라는 거 홍준표 대구시장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 목숨을 가지고 물론 헬기 부분에 있어서 할 수 있지만 그 암살 시도가 끔찍했어요. 그냥 흉기가 아니라 주먹으로 때렸어도 놀랄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병원에 가서 혈관 수술했습니다. 목에 있는 혈관을 수술하는 게 쉬운 일입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지금 위태롭냐 안 하냐
그 암살 시도가 있었던 끔찍한 일이다. 이런 거를 밝혀내는 게 중요하지. 지금 헬기를 탔네 특혜 시비를 가지고 공정과 상식에서 이재명 대표가 다친 거를 어떻게 뭐 덮거나 아니면 다친 게 무슨 뭐 대단한 어떤 특혜를 누리는 어떤 상황으로 몰아가는 것도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도 이제 부산 민심을 좀 잃었다. 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부산 민심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잃는 부분은 잃어야지요. 그런데 그 잃는 게 과연 정당한 이름인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부산 시민들이 현명하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대구에 계신 홍준표 시장이 얘기하는 부분들을 충분히 부산 시민들도 같이 공감할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에 자꾸 그 반박하는 것 같아서 좀 송구하긴 한데요. 민심 잃는 것은 잃는 것인데 현명한 것이냐 뭐 이런 것은 총선 앞두고 그 총선 전략을 짜야 하는 당 입장에서는 생각해 볼 부분이 더 있다고 봐요. 물론 이재명 대표 쪽에서도 해명하실 부분이 있겠지만은 적어도 민심 부산 분들이 가질 수 있는 상실감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도 많이 신경을 써야 하는 것다. 그것은 뭐 맞는 지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논란은 저희 당에서 제기한 게 아니라 의사분들 쪽에서 나오는 얘기, 또 부산에서 나오는 얘기라는 점을 확실하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으로 주춤했던 민주당의 분당식에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광주를 찾은 이낙연 전 대표는 이번 주에 탈당 선언을 예고했는데요. 직접 듣고 오시겠습니다. 저도 거취에 대해서는 분명히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 후반에는 제가 인사를 드리고 용서를 구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양당 독점의 정치 구도를 깨고 국민들께 새로운 희망의 선택지를 드리는 일에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협력해야 한다. 예, 이낙연 전 대표가 오는 12일쯤에 탈당 기자회견을 네. 열 계획이라고 하고 또 비명계 원칙과 상식 의원 4명도 이르면 모레 탈당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이렇게 줄줄이 탈당 선언을 할 것으로 이번 주 내로 나오는데 당에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좀 예견돼 있던 상황이기 때문에요. 예. 뭐 그렇게 많이 혼란스럽지는 않지만 아쉬움은 크지요. 그래도 당내에서 오랫동안 당을 지켜왔고 당내에서 나름대로의 날선 비판들의 목소리를 내왔던 측면에서는 저는 당에 말하자면 어떤 사관원 같은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근데 그분들이 이렇게 떠난다는 자체는 당에서 조금 좀 노력하는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았냐라는 것들에 대한 저는 개인적인 아쉬움이 있고요. 예. 근데 또 정치인들이 본인의 거취를 결정하는 건 본인들의 자유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오랫동안 몸담았던 집을 떠나는 거잖아요. 또 그분들의 심정 자체도 같이 정치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의미를 가질 것인가라는 것들을 남아있는 사람들도 생각했으면 좋겠다. 예. 좀 말씀을 드리고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열차를 출발시켰기 때문에 멈출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차라는 게 이 뒤로 가는 게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쭉 가기 때문에 지금 일정상 이번 주에 이런 탈당 선언과 그다음에 신당 창당의 움직임이 되지 않으면 시계상 다음 총선을 준비할 수가 없어요. 저는 예. 그래서 정치적인 어떤 일정에 맞춰서 급하게 지금 이재명 대표가 병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결단을 하지 않았냐라는 점에서는 좀 크게 좀 아쉬움을 가지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신당 창당, 뭐 탈당 그 움직임. 이제 앞서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유언을 인용해서 야권 통합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낙연 신당 반대 입장은 뭐 피력한 것이다 해석도 나왔는데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문재인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는 게 굉장히 어렵겠죠. 전직 대통령이 현실 정치에 활용된다, 이용된다. 저도 원칙적으로 반대합니다. 다만 이낙연 전 대표 입장에서는 다른 분도 아니고 문재인 전 대통령, 그 정부에서 2년 반 이상 총리를 했던 분 입장에서는 문 전 대통령의 어떤 지원 사격이 필요했을 텐데 지금 상황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어떠한 입장을 밝힐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 그것 때문에 동력은 조금 약해지지 않았나는 생각도 해봅니다. 예. 자, 그런데 이번에 이제 탈당하는 4분 의원과 네.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 거기다 이제 이준석 전 대표, 그리고 금태섭 전 의원, 자, 이런 분들이 다 한꺼번에 한 군데로 모일 가능성은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각자 지금 군소 정당으로 창당을 하면서 이제 흩어져 있잖아요. 그렇게 흩어져서는 힘을 발휘할 수 없죠. 예. 결국에는 다들 정치를 좀 해본 분들이고 나름대로 전략을 갖고 이제 정치를 해왔던 사람들이라서 제 생각에는 빅텐트를 삼지대에서 칠 공산이 큽니다. 그래서 뭐 양양자 의원은 이미 이제 창당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금태섭, 이준석, 그다음에 이낙연 전 대표 이분들은 한 자리에 모여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이제 영상 화면을 보면 안 나오신 분이 있어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안 나왔어요. 그 뒤에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뒤에서 설계를 하면서 큰 텐트를 치는 것들을 지금 아마 진두지휘를 하고 있을 것이다. 라는 차원에서는 아마 지금 뭐 원칙과 상식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이낙연 전 대표, 이준석 전 대표도 그 흐름에 지금 가고 있다라는 차원에서는 한 군데 협동조합식으로 해서 빅텐트를 칠 공산이 매우 크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원칙과 상식에 대한 의원들은 모르겠습니다. 이 당에 합류를 할 때 바로 합류를 했을 때는 정말 본인들이 얘기하는 원칙과 상식에서 어긋나는 일이라서 명분은 굉장히 떨어질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은 따로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 온라인 입당 신청 나흘 만에 4만 명을 모집을 했습니다. 온라인상에서는 일단 기세는 대단한 것 같은데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온라인상으로 입당 원서를 받게 되니까 저 정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제 오프라인에서 입당 원서를 받는 과정을 많이 생각했는데 어쨌든 창당하는 물리적 과정에서는 성공할 수 있다고 보는데 중요한 것은 과연 어떤 의미 있는 정치적 영향력을 가진 분들이 이준석 신당에 참여하느냐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김웅 의원이라든지 뭐 유승민 전 의원, 뭐 하태경 의원 정도 이렇게 나간다면 모르겠는데 아직까지는 천아용인 넷 중에서도 천아인 세 분밖에는 참여를 하지 않은 상황. 그렇다면은 상황을 좀 봐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 보수 신당을 만든다고 했는데 보수색하고 좀 거리가 먼 뭐 예를 들어서 유호정 의원이라든지 뭐 금태섭 뭐 하다못해 이낙연 민주당 쪽의 전 대표 이런 분들하고의 연대 가능성도 흘리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처음에 얘기했던 정치적 명분과는 많이 떨어진 신당 창당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봐야 될지는 제가 볼 때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자, 다음 소식도 좀 간단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거부권 행사 이후에 제2부속실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자, 민주당에서는 강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듣고 오시겠습니다. 특검 민심을 제2부속실 설치와 같은 얄팍한 수단으로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그동안 한사코 거부해왔던 대통령실의 제2부속실 설치 주장은 거부권 행사에 분노한 특검 민심을 회피해 보려는 물타기에 불과합니다. 예. 뭐 제2부속실 설치 뭐 정말 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제2부속실 설치 관련해서는 저희가 설치하지 않겠다고 공약을 내걸고 당선이 된 대통령입니다. 예. 그래서 그것은 이제 예산 문제 등 대통령 배우자에 대해서 그런 게 맞느냐 이런 문제의식에서 시작을 한 건데 정부 출범 이후에 민주당에서는 계속 2부속실을 설치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설치를 하는 겁니다. 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론에 따라서. 그런데 또 민주당에서는 이번에 또 설치한다고 하니까 이걸 가지고 공격을 해서 뭘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의아스럽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통령실에 이제 비서실장이 말씀하셨지만 이 제2부속실 설치 관련해서 국민 여론이 높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지금 볼 때는 여러 가지 직제라든지 또 법적 근거 또 대통령 배우자의 역할 관련한 어떤 규정 이런 것들 관련한 전반적인 것들을 다 검토해서 추진 의사가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추진 의사가 있다고 하셨는데 제2부속실 설치,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뭐 여론 방향, 뭐 향방에도 좀 도움이 될까요? 생뚱맞아요.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 이미 거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 화가 대단히 났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민은 늘 옳다라고 강서구 재보궐선거 참패 후에 얘기를 했으면 국민 여론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거를 거부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잠재우기 위해서 2부속실 꺼냈는데 2부속실 폐지 이거 당시에 김건희 여사 허위 경력 이 부분에 사과하면서 2부속실 폐지가 나온 거거든요. 이 또한도 이거 국민을 우롱하는 거다라는 차원에서는 특검법 그다음 2부속실 아예 연관성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국민 속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월요일 뉴스 퍼레이드를 책임졌던 윤희석 대변인과 서용주 부대변인이 각각 이제 총선 출마를 이유로 오늘 방송이 마지막입니다. 그동안 월요일 뉴스 퍼레이드에서 이제 좋은 말씀 두 분이 나눠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경기도 고양과 양주에서 다방 여주인 2명을 잇따라 살해한 이 모 씨가 어젯밤 강도 살인 혐의로 구속이 됐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씨의 얼굴과 이름 등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조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남색 외투에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법원에 들어섭니다. 6일 새 다방 여주인 2명을 살해한 57살 남성 이모 씨가 구속영장 심사를 받으러 나온 겁니다. 왜 살인까지 저지르셨습니까? 죄송합니다. 네, 도주 중에 다른 범행했습니까? 이 씨는 지난달 30일 경기도 고양에서 엿새 뒤인 지난 5일엔 40km가량 떨어진 양주에서 60대 다방 여주인을 잇따라 살해한 뒤 강원도 강릉으로 도주했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CCTV에 찍힌 이 씨의 특이한 걸음걸이가 결정적 단서였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범행 후 다방에서 30여만 원씩 총 60만 원 현금을 훔친 사실을 확인하고 살인이 아닌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강도살인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받게 돼 징역 5년 이상인 살인죄에 비해 처벌이 더 무겁습니다. 이 씨는 살해 의도는 없었다며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 씨의 신병을 확보한 뒤 이 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조유진입니다. 예, 전해드린 대로 다방 업주 2명을 잇따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어젯밤 구속이 됐습니다. 네, 관련 내용 정혁진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 씨에게 살해된 피해자 모두 다방을 운영하던 60대 여성들이었습니다. 근데 왜 다방에서 범행을 벌였는지 자, 이 부분이 좀 규명이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1차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게 12월 30일 저녁에 고양시였어요. 그다음에 2차 살인은 1월 5일 오전에 양주시였는데 둘 다 장소가 다방이었고 피해자가 60대 여성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사이에 범죄가 또 없었던 게 아니에요. 1월 2일에는 파주에 있는 치킨집에서 무전 취식한 다음에 돈통을 들고 도망갔으니까 이건 또 절도죄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범죄를 저지른 게 다방에서만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니고 그다음 원래 이 사람은 절도 등 전과도 많고 수감 기간만 다 합치면 22년이 넘는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다방이라고 한 특정한 그 장소가 문제가 됐던 것 같지는 않고 60대 여성이라고 하는 취약한 피해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분들의 그 피해자들에 대해서 살인을 저지른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가 하면 또 이 씨의 특이한 걸음걸이 때문에 검거가 가능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씨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도주하는 과정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았고요. 또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아서 공식적으로 이 행적을 쫓기가 상당히 좀 어려웠던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이 범행 현장에 나타났던 CCTV를 분석해서 이상하게 좀 걷는 걸음걸이에 좀 딱 집중을 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 씨 같은 경우에는 오른발을 바깥으로 내딛는 특이한 걸음걸이를 갖고 있어서 이 강원도에서 강릉시에서 검거가 됐는데 그 당시에 시장을 배회하는 이 씨의 이상한 걸음걸이를 포착하고 검거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예. 네. 자, 그리고 이제 진술한 범행 동기를 보면 좀 특이한 얘기, 황당한 얘기를 했어요. 네네. 보니까 이 사람이 범행 동기 관련해가지고 강해 보이고 싶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 사람이 수감 기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2년 이상의 수감 기간을 거쳐가지고 최근에 출소를 했는데 언제 출소했냐면 11월에 출소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달도 안 돼가지고 살인죄를 그것도 2건이나 저질렀다는 이야기인데 강해 보이고 싶었다 이게 무슨 뜻이지 저는 생각을 해보니까 아마 우발적 범죄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형을 조금이라도 좀 감해 주십시오. 이렇게 호소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 이렇게 전과도 많고 거기에다가 이번에는 연쇄살인 아니겠습니까? 희생자가 2분이나 되고 더군다나 취약한 그 연세 든 그 여성분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살인 사건이 도저히 우발적인 살인 사건이라고 보긴 어려울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중형이 예상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생각됩니다. 네, 중형을 얘기해 주셨는데 이 씨에게 강도 살인 혐의가 적용이 됐습니다. 살인보다 처벌이 무겁다고요? 엄청 무겁죠. 왜냐하면 강도 살인은요, 사람을 돈을 목적으로, 돈을 빼앗기 위해서 사람을 살해했다라는 굉장히 좋지 않은 양형 사유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법정형 자체가 사형 무기밖에 없습니다. 살인죄 같은 경우에는 사형 무기에 5년 이상이라고 해서 이 징역형 선고가 가능한데 또 강도 살인할 때 살해에 이르게 된 동기도 이게 비난 동기인지 참작 동기인지를 당연히 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뭐 술을 먹고 강해 보이고 싶은 그런 의지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발성을 이야기는 하지만 상당히 비난 동기 범행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중형을 면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네. 예. 자, 그렇다면 이렇게 뭐 중형이 예상이 되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좀 잔혹한 살인 사건이기 때문에 신상을 공개할지 여부도 좀 관심이에요. 신상 공개 관련해 가지고는 특정강력범죄 처벌법에 8조에 의해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그다음에 그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그다음에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 공공의 이익이 필요하다. 이런 경우에 이제 그 신상 공개가 될 수 있는데 모두 다 해당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진짜로 맨날 이런 사건 볼 때마다 안타까운 것이 이렇게 살인 사건 등 중대 범죄가 저질러졌으면은 그러면 즉각적으로 그 피의자를 공개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1차 살인하고 2차 살인하고 사이에 며칠의 그 시간적인 그 간극이 있었는데 만약에 저 이모 씨의 그 얼굴이 밝혀졌으면 금방 드러났으면 최소한 2차 살인을 막을 수 있는 가능성은 더 높지 않았을까?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범죄자들한테 관대하는 것인지 전 도저히 그 납득이 되지 않고요. 이번에 이제 새로 국회가 구성이 되면은 이러한 특정 강력범죄 처벌법 등 개정해가지고 범죄자들에 대해서는 신상 공개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게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변호사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승객 170여 명이 탑승한 비행기가 비행 중 창문과 벽체 일부가 뜯겨져 나가 비상 착륙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 사고가 잦았던 기종이어서 미국 당국은 일부 같은 기종의 운항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류주연 기자입니다. 여객기가 벽면이 뜯긴 채 비행 중입니다. 바람이 들이닥치고 산소 마스크가 내려옵니다. Yes, we are emergency. We are depressurized. We do need to return back to. 현지 시간 5일 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를 이륙해 캘리포니아 온타리오로 향하던 여객기가 20분 만에 긴급 회항했습니다. 4,880m 상공에서 창문을 포함한 벽면 일부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His shirt was sucked off him and out of the plane, and his mother was holding on to him. 탑승한 177명 모두 무사했지만 공포의 비행이었습니다. 사고 여객기는 알래스카 항공의 보잉 737 맥스 9 기종으로 지난해 11월 등록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벽면처럼 막아둔 비상문이 이탈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Will we look at Boeing's process for manufacturing this aircraft? At this stage of investigation, everything's in. 미국은 자국 항공사나 자국 내 사고 기종 운항을 일시 중단하고 점검을 받도록 했습니다. 보잉의 주력 모델인 737 맥스는 2018년과 2019년 두 번의 추락 사고로 346명의 인명피해가 난 기종입니다. TV조선 류주현입니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오종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강원도 화천군 얼음판에서 산천어 낚시를 즐기고 있는 모습을 드론을 통해 하늘에서 내려다본 장면입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겨울 축제죠. 지난 주말 화천 산천어 축제가 개막했습니다. 전국에서 모여든 사람들로 북적였던 축제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꽁꽁 얼어붙은 화천천에는 이른 아침부터 인파로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얼음바닥에 뚫어놓은 구멍으로 낚싯대를 들이우며 산매경에 빠졌는데요. 매년 100만 명 이상이 찾아오는 세계적인 축제답게 외국인 관광객들도 자주 눈에 띄었습니다. 주최 측에 따르면 지난 주말에만 18만 명이 산천어 축제에 찾아왔다고 합니다.
네, 사진을 보니 얼음판 위에 정말 엄청난 인파가 몰렸는데요. 현장에 산천어 낚시 말고도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축제를 찾은 다양한 연령대의 방문객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았는데요. 산천어 맨손 잡기 체험에서는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참가자들이 차가운 물속으로 뛰어들었고요. 한편에 설치된 눈썰매장과 봅슬레이도 인기였습니다. 화천군 전체 인구가 2만 명에 불과한데 오랜만에 전국에서 모여든 방문객들로 화천에는 온기가 흘러 넘쳤습니다. 네, 이런 축제가 지역의 경기 부양에 큰 역할을 하기도 하죠. 이렇게 특색 있는 지역 축제들이 많이 활성화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한장이었습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기온이 10도 이상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현재 내륙 곳곳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서울이 영하 10.3도, 춘천 영하 11.8도, 안동 영하 7.8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나오실 때는 옷차림 따뜻하게 하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한낮에도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상 영하권에 머무는 곳이 많겠는데요. 서울이 0도, 청주와 대전 2도, 대구와 울산 5도 예상됩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중부지방은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동해안으로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눈이 내리겠는데요. 오전에는 중부를 시작으로 오후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예상되는 적설량은 경기와 강원 영서, 충북 북부의 5에서 많게는 15cm 이상, 서울과 인천, 경기 서해안에는 최대 10cm 이상의 많은 양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예년 기온을 회복하며 한파 수준의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월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를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